다음은 이제 필수 소비재 기업이네요. 나이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류 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이제 정장을 안 네. 입고 물론 제가 이제 오늘 좀 자켓을 입긴 했지만 의류 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고급 럭셔리 브랜드는 계속 고속 성장을 하고 동시에 스포츠 레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네. 입는다. 요즘 뭐 출근할 때도 운동화 신고 네. 그다음에 뭐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남자건 여자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하이브리드 근무로 유연하게 가면서 더 스포츠 레저 수요는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골드만삭스 분석인데 지난 한 10년 동안 보면 의류 산업이 연 한 4, 5% 성장을 했는데 스포츠웨어, 그러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뭐 룰루레몬 이런 데가 이제 그 진출해 있는 스포츠웨어들은 연 한 8에서 10%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그런 추세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아직까지 지금 스포츠 레저 관련된 그 옷이 전체 의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더 있고 고급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미 여기 대표적인 그 맹주인 나이키 같은 데는 시가총액이 300조 원입니다. 그리고 아디다스가 한 80조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레깅스로 유명한 그 룰루레몬이 시총이 한 65조 원. 한 70조 원 되니까 현대차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이미 덩치가 큰데 그것은 그만큼 이 회사들이 거의 5조, 10조 원의 순이익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성장성이 높으니까 이런 회사들의 퍼는 높습니다. 나이키가 38배, 아디다스가 한 30배, 룰루레몬은 50배. 룰루레몬은 특히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거든요. 그래서 퍼가 높은데 그런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나 투자가도 있지만 이런 회사들은 성장을 많이 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고 고객 충성도가 높아서 높은 퍼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특히 제가 왜 나이키를 고르냐 하면 이 회사는 그 회사의 탄생에서부터 오레건주에서 육상 선수를 했던 슈덕이라는 책을 지은 그런 창업자분이 코치와 같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에 운동을 한다는 그런 것이 녹아 있고 결국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항상 그 침반을 편안하게 성능이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업 문화에 녹아 있다는 얘기고 이 회사는 약간 애플 비슷하게 100% 다 외주를 줍니다. 자기가 디자인, 기획, 판매, 브랜드 관리만 하지 외주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부분 주거든요. 근데 가불의 관계가 아니라 장기간 공생을 하는 그런 관계를 해서 그 신뢰가 구축이 돼 있고 그래서 나이키 같은 데는 이번에 공급망 문제가 있어도 아디다스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이키는 별로 큰 타격을 안 받습니다. 디자인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혁신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R&D의 개념을 신발 제조에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좀 똑똑한 게 남들보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일찍 투자를 하고 온라인 판매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확고히 잡아서 저도 이제 제 이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에 그 나이키 앱이 있는데 아주 그 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작년에 한 두세 달 나이키 영업이 어려웠지만 많은 고객들이 나이키를 온라인 아니면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함으로써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에도 상당히 성공을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진짜 많은 회사고 물론 프리미엄이고 주가가 비쌉니다. 하지만 고속 성장을 계속 할 테니까 그런 프리미엄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류업체들 마진율과 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나이키는 어느 정도 이익률이 나오나요? 나이키가 영업이익률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되고 편이네요. 아디다스도 두 자릿수였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좀 재고가 쌓이고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서 올해 마진이 아주 안 좋아졌는데 한 연 10%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익성, 성장성 여러 가지 면에서는 나이키가 아디다스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근데 이제 아디다스가 조금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하면 주가가 한번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서는 당장은 보이질 않는다. 네.
아까 룰루레몬은 왜 이렇게 퍼가 비싼 거죠? 룰루레몬은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매장에 레깅 팬츠가 아마 $120에서 시작을 하나? 근데 디자인도 좋고 기능성도 좋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진짜 이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고가죠. 그래서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한 20%를 헐쩍 넘고 계속 성장을 많이 합니다. 20, 30%씩 성장을 하고 그래서 여성들도 더 많이 사지만 남성 쪽으로도 이제 지금 이제 진출을 하고 남성복도 이제 많이 만들고 어린이 것도 늘고 성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 회사도 기업 문화가 되게 좋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서 실제 대면 요가 강습도 옛날에 많았고 코로나가 나기 전에 요즘은 이제 버추얼 온라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옷만 파는 레깅을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많아서 프리미엄이 돼서 이제 퍼가 한 50배. 근데 이번에도 뭐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되게. 대단한 회사죠. 네. 다음은 이제 P&G인데요. P&G는 저희가 집에서 진짜 한두 개쯤 안 쓰는 브랜드가 없을 정도 브랜드 엄청나게 많은 강한 생활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인 것 같은데 P&G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P&G는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가장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필수 소비자 업종의 대표적인 회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의 장기적인 필수 소비자 업종의 그 마진, 수익성을 보이는데 6.5%에서 전혀 한 번도 안 내려가고 한 7.5%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진짜 2006년 이후로는 금융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계 경기에 부침도 있었지만 이 업종은 P&G 같은 데는 부침이 없이 꾸준하다. 이제 그게 가장 장점이고 아까 우리 프로 얘기한 것처럼 뭐 대표적으로 여기는 SK2 같은 화장품 브랜드도 갖고 있고 타이드라고 우리 이제 쓰는 세제도 갖고 있고 오랄비, 칫솔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질렛 면도기, 그 다음에 뭐 그 아이보리 비누도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P&G 이름은 안 쓰지만 그 서브 브랜드를 뭐 우리가 이제 집에 뭐 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시가총액이 나이키보다도 큰 한 400조 원쯤 되고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1837년에 미국 중부의 그 오하이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당연히 수요가 안정적이고 기업 이익이 안정적이니까 자신 있게 경영을 하면서 배당을 매년 늘립니다. 배당을 주는 게 아니고 배당을 64년간 매년 증가를 시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배당 제왕, 배당 황제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배당 수익률이 한 2.5%쯤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안정적이고 수요가 안정적이고 비즈니스도 안정적이고 배당을 한 2, 3% 매년 주고 그 다음에 그 배당은 매년 증가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가 좋아서 아주 주주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틀림없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같이 원재료가 많이 올라갈 때는 이런 회사는 이제 프라이싱 파워가 있어서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서 마진을 확보하고 기업 이익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 회사 보면 이제 지난 10년 동안 보면 주가가 연 8% 올랐고 주가에다가 배당 투자를 감안을 해, 그러니까 배당 받는 걸 재투자를 감안하면 총 수익률이 연 1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좀 너무 낮지 않나 그렇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기업을 연 11% 배당 포함해서 이익을 우리가 낼 그런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한번 자기 포트폴리오에 우리 투자가들이 넣을만하다. 그리고 아까 나이키 비슷하게 이 회사도 퍼가 한 24, 5배쯤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보다는 낮지만 퍼가 높은데 이러한 그 안정성, 예측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정도 20배 중반의 퍼는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퍼가 너무 높다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허쉬인데요. 저 초콜릿 무지 좋아하는데 교수님도 혹시 초콜릿 좋아하세요? 이거 내가 그래서 좀 전에 사왔잖아요. 이거 보니까 그 마스더라고 보니까 헐씨는 아니고. 마스도 상장돼 있는 데인가요? 상장이 안 돼 있고요. 네. 우리 그 둘째가 싱가포르에서 국제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마스였어요. 그래서 진짜 마스 패밀리인데 저는 그게 뭐 대단한 기업인 줄
줄 알았지만 이 초콜릿 업종은 그 미국과 유럽의 패밀리 기업들, 그 가족들이 이제 소유를 많이 하는데 마스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헐시는 상장이 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한 45조 원쯤 되는데 마스는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 패밀리가 다 갖고 있고 시총이 상장되면 한 150조 원 정도 예상된다고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스, 네슬레, 헐시 뭐 이런 패밀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헐시도 패밀리 기업이에요. 상장은 돼 있지만 그래서 밀튼 헐시라는 분이 펜실베니아에서 한 120년 전에 이제 창업을 해서 그 창업 가문이 아직까지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그래서 초콜릿은 보면 수요가 연 한 5% 정도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독과점적이니까 가격을 정기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월 달에 9% 가격을 올렸거든요. 원가가 코코아 값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 기업이 아주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 먹는 그 제조를 해갖고 20% 이익이 나기 쉽지 않은데 이익률이 한 20%가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 보면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연평균 주가가 11%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배당을 한 2% 받으니까 물론 이제 과거가 미래에 그대로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한 10% 초반대의 총수익률, 주가 상승 플러스 배당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헐시 초콜릿은 S&P 500 지수에도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인정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초콜릿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가격 인상도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원가도 항상 제조 측면에서 효율성도 높아서 20%의 마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래서 아주 뭐 뛰어난 회사에서 우리가 장기 보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제 퍼는 한 20% 중반대, 24배. 그러니까 P&G랑 뭐 비슷합니다. 예. 이 허쉬 초콜릿 미국 말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겠죠? 우리 여기 뭐 지금 여기 수입해서 미국 초콜릿들 먹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 주신 이런 유럽 같은 큰 거기도 뭐 로컬 초콜릿 업체가 있을 거고 또 여기 말씀 주신 이 마스나 네슬레는 다 미국 업체인가요? 마스는 미국 업체고 네슬레는 그 스위스 회사죠. 그리고 이제 그 스위스가 또 초콜릿 강국 아닙니까, 되게. 그래서 이제 거기들 대부분 패밀리 기업이에요. 예. 다음으로는 명품 기업인데요. 유럽 럭셔리 기업 관련해 가지고 LVMH에 대해서. 그 LVMH 캐링을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제 헐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헐시, LVMH, 캐링은 이제 구찌를 갖고 있는 그 프랑스의 그 명품 회사인데 이게 다 패밀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창업 가문이 몇백 년 전에 창업을 해서 그 후손들이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1세 패밀리들이 창업을 해서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패밀리 기업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영권도 갖고 있고 지분도 많이 높고 근데 여기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분석 자료를 보면 장기간 동안 이런 패밀리 기업들은 경영 성과도 우수하고 그 결과 주가 성과가 매우 우수했다. 특히 그러한 성과는 1세대, 2세대에 아주 두드러지고 약간 그 금수저의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3세대부터는 좀 경영 성과나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하여간 패밀리 기업들은 가족 기업들은 그 주인 의식이라는 장점이 워낙 뛰어나서 일반 기업보다 매출 증가율도 뛰어나고 수익성 마진도 높고 재무 건정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건 R&D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 경영인이 CEO가 경영을 하는 데는 이번 분기, 금년에 내가 어떻게든지 좋은 성과를 단기적으로 내서 내 자리를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이런 패밀리 기업은 내가 오너라고 생각하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 같은 대단한 기업이 나온 게 패밀리 기업의 장점이 발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전혀 끄떡없고 안정적이어서 장기 보유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그 뭐 명품 브랜드가 뭐 루이비통도 있고 그 다음에 구찌, YSL, 그 다음에 뭐 몽클레어, 헤르메스, 그 다음에 뭐 샤넬도 있는데 샤넬은 비상장입니다. 왜냐하면 패밀리가 워낙 외부 자금도 필요가 없고 지금도 돈을 워낙 많이 벌기 때문에 이제 비상장 상태로 유지를 하고 헤르메스 양대 산맥인 헤르메스는 이제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명품 브랜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의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명품을 많이 갖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보면 최근에 이제 줄 오래 서서 그 루이비통 핸드백을 1년에 하나만 살 수 있다는 등, 뭐, 그 다음에 사자마자 그 유통시장에서 팔면 몇백만 원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등 이제 그런 항상 초과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그 마진은 항상 높고 그러는데 그 시가총액을 최근 걸 보면 프랑스의 LVMH가 75개의 명품 브랜드를 가진 그 LVMH, 여기는 루이비통도 갖고 있고 디오르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티파니 미국에서 인수를 했고 우리가 많이 그 유통업체를 갖고 있는 뭐 세포라 이런 데도 인수해서 75개의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 시총이 500조 원을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큼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에르메스 명품 중에 명품인 에르메스가 최근에 주가가 뭐 1, 2년 사이에 계속 올라서 200조 원. 그다음에 케어링, 구찌, 그다음에 보테가 베네타 이런 걸 갖고 있는 데가 100조 원이 좀 넘고 그다음에 패딩계의 샤넬이라는 몽클레어. 우리 겨울에 이제 그 몽클레어 입고 다니는 분 많잖아요.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고가의 그 패딩 만드는 몽클레어가 시총이 한 23조 원. 프라다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계속 그 제품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가총액이 많이 작아져서 시가총액이 이제 15조 원. 그래도 뭐 상당히 크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명품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 럭셔리 산업은 이제 선순환의 사이클을 겪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명품을 살 수 있는 인구는 계속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되게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리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항상 올리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뭐 루이비통 이런 거 1년에 한 두세 번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마진, 이익과 현금 흐름이 개선이 돼서 주가가 계속 높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보면 최근에 퍼가 보면 낮은 데가 한 30배, 높은 데는 한 40배쯤 됩니다. 그래서 높은 주가를 기반으로 딜을 많이 해요. M&A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해서 더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많아질수록 제품의 혁신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그래 브랜드가 강화가 되고 이런 파워풀한 선순환을 해서 진입 장벽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이 럭셔리 명품 산업은 거의 대부분 프랑스랑 이탈리 기업들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목을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하고 싶은데 LVMH, 그러니까 시총이 한 450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는 아르노라는 회장님이 딜을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30년 넘게 공격적인 M&A를 해서 그러니까 작년 초에 티파니 딜이 깨지는 줄 알았더니 프랑스 정부까지 동원을 해서 결국은 인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였는데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캐시미어 양떼 사이의 늑대다. 그만큼 이제 독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딜을 많이 해서 75개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우리가 뭐 현대백화점이나 다른데 이제 롯데 명품점을 가면 실제 하나 건너서 이 루이비통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가 아르노 회장과 그 패밀리가 지분을 거의 한 50% 정도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장점이 워낙 그 75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고 회사가 크기 때문에 광고비나 아니면 그 매장의 임차료 같은 걸 내고 할 때 엄청나게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비를 그 분산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작은 명품 회사보다는 유리하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LVMH 주가는 연 한 15% 올랐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좀 낮죠. 그래서 한 두 자릿수의 성장은 이런 회사는 계속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중국의 소비가 특히 이제 시진핑이 그 과소비를 계속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명품에 대한 수요는 중국도 과도하게 억누르지는 않을 테니까 과거보다 성장은 좀 둔화돼도 그래도 두 자릿수의 성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링은 LVMH보다는 작은 명품 회사인데 시총이 한 4분의 1쯤 되죠. 110조 원이니까. 근데 여기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구찌가 전체 매출액의 한 60-70%쯤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보테가 베네타, 뭐 이런 이제 그다음에 발렌시아가, YSL, 입센 로랭, 그다음에 알렉산더 맥퀸, 뭐 이런 브랜드 한 15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그 프랑스와 피노 회장이
그 LVMH 아르노 회장 비슷하게 M&A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블란서에서 이제 M&A를 제일 잘하는 두 분이시죠. 그래서 한 15개 브랜드를 인수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M&A를 별로 안 합니다. 그 아들이 경영을 하면서 조금 그 우리 갖고 있는 걸 좀 더 그 견고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 패밀리가 한 40% 넘는 지분을 갖고 있어서 대표적인 패밀리 기업이고, 그 다음에 실제 그 구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성장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항상 그 중국 사람들이 구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항상 단점으로 리스크로 지적이 되는데, 구찌는 20세기 초에 그 이탈리아에서 그 가죽 전문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프랑스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LVMH보다 좀 덩치는 작지만 지난 10년간 주가 성과는 조금 더 높은 18% 정도 연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배당 수익률은 이제 비슷하게 한 1%고, 그래서 LVMH, 케어링 다 아주 우수한 회사고 둘 다 들고 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계속 명품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서 어떤 구조적인 장기적인 스토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10대 유망 기업 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 숨도 못 쉬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잠깐 쉬고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